네, 이렇게 화창한 봄날 어디 놀러 가고 싶을 텐데 입시 설명회 듣기 위해 이 자리를 꽉 채워준 우리 영주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귀한 시간 내서 오셨잖아요. 1부, 2부 순서 통해서 정말 필요한 정보들 꽉꽉 채워 가시고, 그리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경험담을 들으면서 딱 하나라도, 나 이거 하나라도 다짐하고 실천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깨달음을 얻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하는 과목별 학습법과 그리고 EBSI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 40분간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왔죠? 그래서 네, 누구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외고에서 근무를 하고 또 자율형 사립고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서울에 있는 목동 지역에 있는 대일고등학교에서 화학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의 입장에서 더욱더 우리 친구들을 가까이에서 제가 학교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한 따뜻한 선생님의 마음으로 오늘 강연을 진행을 할 거고, 저는 EBS에서는 화학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아마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라인 타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 혹시 계시나요? 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적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른 친구들도 강의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의 학창 시절, 너무 옛날 아닌가 싶겠지만 그렇게 옛날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수시, 정시 모두 다 경험해본 그런 세대로서 제 학창 시절의 스토리를 들려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 안에는 공부법에 대한 고민의 흔적과 그리고 저의 그 성적에서의 흥망성쇠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저 그 희노애락을 좀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저렇게 공부해서 지금 성적이 안 오르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이건 진짜 잘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전 영역의 공통 학습법.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먼저 수능을 봐본 선배잖아요. 어떻게 해야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제가 과학탐구 영역 강사이기 때문에 과탐 영역을 어떻게 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EBSI 콘텐츠, 정말 다양하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활용하면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제 학창시절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진짜 잘했거든요. 얼마나 잘했길래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나. 저 졸업식 날 전교 4등까지만 방송실에 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상장을 받는 그런 시상식이 있었는데, 제가 전교 3등으로 이렇게 시상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수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아주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선생님들이 내신을 보고 얘 중학교에서 수재가 왔다, 천재가 하나 왔다, 이러면서 굉장히 저에 대한 관심이 무궁무진하셨어요. 고1, 고2 초반까지 제 별명이 뭐였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벼락치기의 신. 신은 아무 때나 붙일 수 있는 거 아니죠. 근데 제가 진짜 벼락치기를 잘했어요. 단기 기억력으로는 진짜 세계 최강이었다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근데 저 때까지는, 특히나 고1 때까지는 저게 먹혔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해야 되는 과목도 좀 적었고, 그 다음에 내용의 깊이도 그렇게 깊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과목을 다 암기했습니다. 하다못해 수학, 증명 문제 무조건 10점짜리로 주관식 나오잖아요. 그거 다 외웠어요. 외워서 쓰니까 당연히 내신 성적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얘 박주원 얘 진짜 공부 잘하는구나, 얘 또 반에서 1등 했네, 이렇게 되게 승승장구하는 그런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저 벼락치기의 신으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보냈다면 제가 좌절할 만한 이런 스토리를 들려드릴 수가 없겠죠. 이 인생은 고2 중반부터 저렇게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2가 됐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이과를 갔죠. 왜냐면 선생님들이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이과를 가야 돼 라고 해서
저는 저의 뜻과 그렇게 큰 상관은 없이 이제 이과를 가게 됩니다. 근데 공부를 어쨌든 간에 1학년 때 내신이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저는 어떠한 이미지였냐면 다 이런 거예요. 저를 불러다 놓고 너에 대한 기대가 진짜 커. 선생님은 물론 네가 지금 제가 벼락치기 했다는 건 모르셨고, 근데 2학년 올라와서 첫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진 못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저의 내신 그 등급만 보고 너는 잘할 거다. 너에 대한 기대가 우린 되게 크다. 진짜 조금만 잘하면 진짜 넌 최상위권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늘 해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의고사 면에 있어서는 항상 그저 그냥 중상위권 학생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중보다는 상위권이었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에 빠졌죠. 이제 벼락치기도 안 되겠고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일까? 이제 공부법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제가 하나 띄워드릴 건데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번 우리 맞춰봅시다. 자, 공부하는 시간, 성적에 비례한다. 이거 맞을까요? 이거 맞는 말 같다. 손. 이거 나머지는 다 틀린 말인가? 틀린 말 같다. 틀렸다? 틀렸다? 틀렸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일단은 절대적인 공부하는 시간, 물론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 자체는 성적에 어느 정도는 비례할 겁니다. 저는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저 얼마나 많이 했냐면 학원에서 개근상 줘야 될 정도로 진짜 열심히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각도 안 했고 아직도 기억나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지금도 되게 유명한 학원인데 저 때도 있었거든요. 그 아주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그 학원의 종합반을 다녔고요. 그리고 집에 오면은 그냥 앉았어요. EBS 강의나 혹은 학원, 사설 강의가 되겠죠. 인터넷 강의를 한 강씩은 듣고 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월, 화, 목을 학원을 간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수, 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주도 학습. 여기 혹시 고등학교에 야자 있는 학교 있을까요? 야간 자율학습? 있네요. 저 때는 저게 이제 거의 강제 자율학습이에요. 강제 학습이었거든요. 학원 안 가는 날은 무조건 학교에 남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10시까지 공부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그러면은 7교시 수업 듣고 10시까지 공부했고 나머지 이제 학원 가서 몇 시간을 공부를 했으니까 저는 공부 되게 많이 한 거죠. 거의 13시간, 14시간 넘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저 명제에 따라서 공부하는 시간은 성적에 비례한다며 그럼 제 성적은 무지무지 많이 올랐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땠냐면 결과가 이랬어요. 내신 성적이나 모의고사 등급이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죠. 도대체 어디가 잘못된 걸까를 되돌이켜 보니까 일단 첫 번째, 학원을 내가 왜 갔는가? 제가 정말 자발적으로 엄마, 나 이 부분이 부족해서 이 학원에 이 강의를 꼭 듣고 싶어 라고 얘기해서 학원에 간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친구들이 가니까 불안해가지고 학원에 갔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학창시절을 보냈던 동네는 좀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그런 동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원이 좋대, 이 선생이 요즘에 잘 나간대 이러면 학생들이 그냥 우르르 가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불안한 마음에 거기에 그냥 엉덩이만 깔고 앉아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공부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만 우리 데려다가 열심히 이제 강의하시고 이제 강의력이 막 레벨업 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인터넷 강의는 이거 친구들 좀 들으셔야 돼요. 인터넷 강의를 내가 들었잖아요. 이게 내가 들은 게 내가 공부한 거랑은 다른 의미예요. 그냥 인강을 하나 들었다?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나는 그냥 귀로만 들은 거고요. 인터넷 강의를 들은 시간만큼 혹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나 혼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토대로 내가 스스로 내 언어로 정리하고 복습을 안 하면 그거는 공부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강 나 오늘 2개 들었으니까 공부 많이 했어 라고 생각하셨던 친구들 있으면 이제라도 그 생각 좀 고치셨으면 좋겠고요. 자기주도 학습은 진짜 제가 지금 교사로 근무하고 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진짜 지금이라도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선생님은 10시까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신 줄 알겠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어느 날 친구 생일이다. 그럼 중간에 튀는 거죠. 잠깐 튀어가지고 막 생일 케이크 사서 막 축하하고 나서 10시에 이제 출석 부리기 전에 다시 가가지고 저 여기 있어요 하고 그러고 이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하루가 되게 뿌듯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7시에 학교를 갔다가 밤에 집에 가면 깜깜하죠. 내가 이렇게 깜깜할 때까지 학교에 남아 있었구나. 가방을 메고 나오는 시간은 어쨌든 밤 10시죠. 그렇게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공부하느라 지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엄마가 그렇게 저를 기특하게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유 오늘도 너무 고생했다 하면서 딸기를 깎아주시고 딸기랑 사과를 이렇게 방으로 넣어주시는데 좀 죄책감이 좀 들긴 했으나 맛있게 먹고 인강 하나 듣고 바로 잤어요.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지속이 됐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게 막 그렇게까지 잘못된 학습 방법이라는 생각은 안 했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또 어떤 노력을 했느냐? 과목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국어는 작품과 그다음 배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훨씬 더 성적이 잘 나온다. 저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특히나 작년 국어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런 국어는 없었죠. 그렇죠? 이것이 국어인가, 과학인가, 경제인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배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좋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냐면, 저걸 되게 열심히 정리를 했어요. 여고생의 마음으로 예쁜 노트를 사다가 그 노트 사는 데만 해도 한 20분은 걸렸던 것 같아요. 교보 가가지고. 그다음에 색색까지 펜으로 막 중요한 거를 막 써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했으면 좀 도움을 받았겠지만 그냥 정리하고 예쁘다. 와, 한 권이네. 뿌듯하다. 끝. 이미 너무 에너지를 쏟은 거죠. 그거 쓰는데. 그다음에 실제로 그거를 쓰는 시간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아까웠어요. 내가 저 지식은 그냥 한 번 보고 그냥 머릿속에 잠깐 놔두는 게 맞는 것이었지 오히려 그 시간에 긴 지문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끊어 읽기를 하면서 핵심을 잘 파악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체계화된 방법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국어 성적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일단 저렇게 공부를 했었고 이거는 아마 지금 친구들 저처럼 많이 하고 있을걸요. 수학이랑 과학은 뭐 국어, 사회와는 다르게 문제를 많이 풀수록 좋다. 문제 풀어야죠. 그죠? 문제를 어쨌든 우리는 저걸 풀어가지고 맞추는 게 수능을 보기 위한 그런 목표이니까. 그래서 저는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거의 다 샀습니다. 다 사가지고 그 문제를 아까운지를 모르고 막 미친 듯이 풀었어요. 풀고 풀자마자 땡그라미 치고 풀자마자 또 채점하고.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건 어떻게 했냐면 딱 봐. 못 풀 것 같아. 그러면은 해설을 봐요. 해설을 보면 이해가 다 되죠. 이 뭐야 이거 되게 쉽네. 이런 거였어? 라고 하면서 해설을 덮고 바로 그 문제에다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실 바보가 아닌 이상 방금 해설 보고 옮겨 적는데 그거 틀리는 사람 없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놓고서는 나 이거 아는구나. 나 이거 맞췄구나 하면서 다시 그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문제집을 다 버린 거죠. 돈도 아깝고 내가 이만큼 풀었으니까 성적이 이만큼 올랐겠다라는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은 수학에 비하면 그렇게 엄청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하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어려운 문제다, 킬러 문항이다라고 하는 것을 깊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좀만 집중해서 풀어보면 내가 이걸 놓쳤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았을 텐데 그 집중을 안 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말을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어요. 본인이 집중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갖는다면 거의 모든 과목에서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었고 영어랑 사회는 원래 잘하던 거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외웠죠. 외우니까 내신 성적은 어땠냐면 올랐어요. 조금 올랐어요. 내신은 근데 어차피 범위가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 내가 암기를 하면 좀 잘 점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르긴 했는데 역시나 학력평가는 별로 이렇게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웠어요. 이게 내가 공부를 안 하던 애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 제자리 걸음일까? 그러다가 제가 선택한 방법은 관찰하는 거였어요. 진짜 우리 반 1등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관찰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걔를 이제 따라하기 시작하죠.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저는 국어 시간에 수학 문제를 풀었고요. 고백하자면. 그다음에 이제 과학 탐구 2, 이제 고3들 아마 다 알 거예요. 막 화학 2, 뭐 물리 2. 나 어차피 수능에서 선택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냥 내가 선택한 원과목을 혼자 공부했어요. 그렇게 그 과목에는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전교 1등 하는 애들을 보니까 얘네들은 그냥 7교시 동안 수업 시간에는 딴 걸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수업, 국어면 국어, 뭐 문학이나 뭐 이렇게 따로따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뭐 수학이면 수학, 그 과목, 그 선생님이 하는 말만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해봤습니다. 걔네처럼 똑같이 처음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눈을 마주치면서 수업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선생님이 막 뭐라 말씀하시는데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저희 무슨 말일까라고 하면서 혼자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갸우뚱 했는데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1대1의 수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흠뻑 빠져서 집중하니까 선생님이 저를 보고 저를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걸 보고 되게 감동받고 깜짝 놀랬고 그렇게 한 과목 한 과목씩 선생님과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좋아져서 저는 그 뒤로 되게 좋아하는 과목도 많아졌고요. 학교 생활도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좋게 형성하냐가 사실은 고등학교 생활에서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그 수업에 온전히 집중해보는 것. 그러면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쉬는 시간이랑 짜투리 시간. 우리 지금 빨리 머릿속으로 계산해 볼까요? 우리가 7교시 수업이 있고 중간에 점심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있죠. 그러면 쉬는 시간 10분이랑 점심시간 1시간 합치면 학교에서만 가질 수 있는 짜투리 시간이 한 몇 시간 정도 될까요? 2시간. 거의 2시간 가까이 되죠. 그죠? 그 2시간 동안 내가 뭐 했는가 한번 되돌이켜 볼래요? 저는 절반은 매점을 갔고요. 절반은 뭐 부족한 잠을 보충하고자 되게 푹신푹신한 베개를 학교에 가져다가 이렇게 엎어져서 잠도 잡았고요. 이랬는데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다. 친구랑 같이 공부 잘하는 친구 옆에 붙어가지고 안 풀렸던 문제를 풀거나 혹은 방금 전에 내가 어떤 수업을 들었으면 그 수업에 대한 정리를 바로바로 했어요. 이게 내가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데 그 헷갈리는 거를 한참 지나서 다시 뭔가 생각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오히려 내가 잠깐 헷갈렸던 것을 바로 까먹기 전에 바로 복습을 하고 깨달음을 얻으면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각인이 돼서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바로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남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시간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거, 진짜 내가 해야 되는 것에 집중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문제를 풀 때요.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과목 위주로 제가 조금 나 좀 잘하는데? 라는 과목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집에 동그라미가 되게 많았겠죠. 그래 놓고서는 나 공부 좀 하는데? 나 공부 오늘 되게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정작 내가 진짜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미루고 그러니까 그걸 마주하기가 두려운 거죠. 내가 못할 걸 내가 아니까. 그래서 계속 그거는 그냥 꽁꽁 싸매고 안 했어요. 그걸 안 하면 결국에 고득점을 못 받겠죠. 당연히 못 받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응용되거나 좀 어려운 문제 내가 못 푸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진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이 부족한지. 그거를 미루면 여러분 안 돼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건 그냥 강점으로 남겨두시면 되고요. 내가 진짜 뭐가 약한지를 파악하는 게 여러분이 이제 상위권, 특히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런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전을 해서 결국에 저는 상위권에 다시 진입을 합니다. 사실 최상위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내신 성적에 있어서. 모의고사는 뭐 최상위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래도 상위권.
반에서 한 2등, 3등 안에 드는 상위권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이 고민했고 친구를 따라하는 게 자존심도 상했고 네, 그랬지만 결국에 걔네를 따라하고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저는 어쨌든 다시 이제 최상위권의 궤도에 진입을 하게 됐고요. 깨달은 건 이런 거였어요. 내신은 범위가 정해져 있기도 하거니와 좀 막 줄치고 외우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좀 많죠. 근데 대신에 수능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런 식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게 몇 문제나 되느냐? 만약에 뭐 과탐 기준으로 따지면 20문제 중에 한 8, 9문제?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수능이랑 내신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은 달라요. 하지만 그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기본이 개념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은 뭐 반응 전후의 총 질량이 뭐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런 텍스트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말해 어떤 단순히 암기하거나 반복해가지고 내 것이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문제를 풀 때 써먹을 수 있는 그 적용 방법, 그게 바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텍스트적인 거는 뭐 책 읽으면 이해 안 되는 게 없죠. 우리가 해야 되는 개념 공부는요, 문제에 써먹을 수 있는 방법, 그때 어떠한 개념이 어느 단계에 적용이 되는지 그걸 정리하고 공부하는 것이 바로 개념 공부라는 뜻입니다. 내신의 연장선이 수능이고요. 내신의 심화 공부가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3학년 되면은 아직은 수시철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수시파, 나는 정시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아직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는 수시로 갈 거야, 난 정시파야, 정시파이터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둘이 이렇게 이분화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같이 준비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 연장선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답 찾기가 아닌 정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집중하자. 제가 책을 막 엄청 즐겨 읽는 편은 아닌데 얼마 전에 완벽한 공부법이라고 하는 좀 두꺼운 책을 읽었어요. 그 되게 공감되는 구절이 많긴 했지만 저한테 가장 큰 울림을 줬던 구절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나는 정답을 찾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알았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 문제 풀 때 정답 찾기에 급급하죠. 그죠? 내가 맞으면 맞았구나, 틀리면 아, 나 이것도 못했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틀렸을지언정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시도했던 많은 어떤 방법들, 접근하는 전략들,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실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변형돼서 출제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거쳤던 시행착오 그 가운데서 분명히 내가 얻어가는 게 있다라는 사실을 그 구절을 읽고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공부하는 입장이 아니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저도 지금 저 3번째 거 있죠? 정답을 이끌어가는 과정. 그래서 그 단계를 단계 좀 쪼개주고 여기서 어떻게 개념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정리를 해줘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어요. 하물며 지금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더 머리가 뺑뺑뺑뺑 잘 돌아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요. 내가 그 문제를 정말 30분 동안 집중해서 틀렸더라도 여러분들이 해본 2가지, 3가지, 4가지 그 방법들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스킬이 되고 여러분만의 문제 푸는 방법으로 체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겨울방학 동안 이제 공부 많이 하셨죠? 안 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저한테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가라라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2학년 겨울방학 그러니까 3학년 되기 전 겨울방학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런 후회가 지금 아직도 들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뜻인데 아, 난 이미 글렀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정신 차리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마 수능 공부에 대한 기틀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는 공부를 이렇게 마구잡이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좀 수학 문제가 잘 풀리는데?
하면서 오늘은 뭐 수학 삘 받았네 하면서 수학만 막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이거 하다가 이제 국어 좀 풀어볼까? 라고 하면서 국어 좀 풀고 집에 가서 그냥 자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아침에 이제 학교 가면 영교시가 있었거든요. 그 영교시 동안 짝이랑 영어 듣기를 한 해 푸는 거예요. 문제 같이 뽑아가지고 그거 풀고, 그다음에 나머지 1교시부터 7교시는 딴 거 안 했어요. 진짜. 딴 시간에 뭐 수학 풀고 이런 거 안 했고, 정말 그 수업 시간에만 올인했고요. 그다음에 쉬는 시간, 짜투리 시간 열심히 활용했습니다. 물론 매점도 가고 놀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래도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짜투리 시간에 활용을 했어요. 그다음에 자율학습 할 때 처음에 1교시는 좀 집중이 잘 돼가지고 수학 문제를 그냥 풀로 20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채점은 안 했어요. 채점은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채점 아직 안 했고, 채점을 바로 하면 어떤 좀 안 좋은 점이 있냐면, 내가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맞춘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풀다 보니까 좀 찜찜한데 답이 나오는 경우 있죠. 그거를 이제 해답지를 보고 채점을 해버리면 그냥 내가 아나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채점은 나중에, 그리고 계속 고민을 한 다음에 해야지만 이게 내 실력이 는다는 것, 여러분들은 좀 바로바로 채점하는 습관 계셨다면 그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교시는 이제 어느 몇 페이지까지 어떠한 개념은 오늘 끝내겠다라고 해서 과탐 공부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을 했습니다. 집에 갈 때, 집에 가는 걸어가는 길에서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아까 안 풀렸던, 아까 못 풀었던 수학 문제 30번,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물론 쓰지 않으니까 답은 안 나올지언정 계속 생각을 해요. 생각하고, 아, 내가 여기서 뭘 놓쳤을까? 그리고 집에 가요. 그럼 씻어요. 씻고 나서 책상에 앉으면 갑자기 좀 생각이 나요. 이렇게 풀어볼까? 근데 안 풀릴 때도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서 연습장을 펴고 막 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게 쌓이고 쌓이잖아요. 되게 희한하게 그 어려운 문제를 푸는 어떤 방법들이 프로토콜처럼 이게 딱 정리가 돼요. 그건 개인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문제 푸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한 4-5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방법들이 이제 체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여러분도 자기 나름대로 내가 하루에 얼만큼을 학습에 투자할 수 있는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파악한 다음에 나한테 맞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 계획대로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실전에 굉장히 익숙해지게 되는 것이고, 정말 수능 그 날에 당황하지 않고 원래 하던 대로 정말 잘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만의 루틴을 꼭 만드시고요. 두 번째가 단권화 노트를 만드는 건데, 이거 만들려고 하면 친구들이 다 막 책을 한 권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학교에서도 많이 보거든요. 이게 개념을 텍스트화 시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예쁜 책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보다 글씨 잘 쓰고 예쁜 책 많은데 그런 거 만들라는 거 아니고요. 아까 제가 개념, 뭐가 개념이라고 했냐면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적용법, 그 다음에 그 핵심 개념, 그게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문제에 이 개념을 어떤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적은 단권화 노트를 만드시라는 얘기입니다. 저게 생각보다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틀렸잖아요. 내가 그거를 정말 1부터 100까지 다 몰라서 틀린 게 절대 아니에요. 나는 그중에 한 70 정도는 알아. 나머지 30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틀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노트에다 적어놓지 않으면 그냥 나머지 30에만 시간을 투자해서 저 문제를 맞추고 공부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다시 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시간을 굉장히 낭비하게 되고 내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그럼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권화 노트를 꼭 만들어 보시고요. 기출이랑 학평 변형 문제를 풀이해보자. 기출은 그냥 함부로 이렇게 손대시는 거 아니에요. 저거를 아직 개념도 안 돼 있는데 괜히 먼저 풀면 어떤 불상사가 벌어지느냐, 문제를 외워버리게 됩니다. 네, 외워가지고 그게 수능에 똑같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개념 안 됐는데 저 기출 외우면 풀면 내가 진짜 아까운 문제들 버리는 거예요. 저게 진짜 수능이랑 아주 근접한 문제들이죠. 평가원 문제들.
그런 것들을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개념이 완벽하게 좀 다져진 다음에 연습하는 그 단계로 활용을 하셔야 되고, 변형 문제를 풀어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출제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신에서 변별력을 주기 위한 문제는요, 보통은 수능 특강이나 혹은 평가원, 모의고사 학력평가에서 선생님들이 지문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자료의 순서를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를 하십니다. 저도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냥 한 문제를 풀면서 기억, 니은, 디귿을 거기에서만 끝내지 마시고, 나머지 이 푸는 과정에서 리을, 미음, 비읍 이런 것들도 보기로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내신에 나올 수 있고요. 정말 운이 좋다면 모의고사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능 특강 강의에서 진행하는 이벤트거든요. 일명 보기로 수능 돋보기라고 해가지고 내가 만든 보기가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많은 친구들이 보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를 만들면은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단계에서 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느 단계를 내가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가 확실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킬러 문항을 자신 있게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질문 리스트랑 나만의 오답 노트를 만드시면 좋겠어요. 질문은 어영부영 그냥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들으면 좀 실망할 텐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문제집을 가져와서 7번 문제 걔가 틀렸어요. 선생님 저 이거 풀어주세요. 저 이거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은 정말 사절입니다.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 어디서 막혔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걸 선생님한테 들이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질문 리스트는요 진짜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문제 틀렸다? 내가 진짜 다 몰라서 틀린 거 아니라고 했어요. 어디까지는 이해했고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자기만의 언어로 적으신 다음에 그걸 들고 학교 선생님한테 찾아가시던지 아니면 EBS 사이트도 있으니까 활용해서 이제 질문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오답 노트는 내가 이제 오답 노트 편찬할 거 아니죠. 책 집필하는 거 아니고 예쁘게 만들지 마세요. 절대. 예쁘게 만들지 말고 내가 그 문제를 틀렸잖아요. 그 문제랑 선택지를 간단하게 베껴 적으세요. 그리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문제 적은 페이지에 해설을 오려붙이거나 그대로 쓰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그 해설에 눈이 먼저 가요. 그 다음에 그걸 읽으니까 나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그 문제를 옮겨 적었으면 다음 페이지 혹은 저 뒤쪽에다가 그 문제를 내가 직접 풀었을 때의 과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설은 그 뒤에다 쓰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잘 떠오르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뒤에서 이제 도움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오답 노트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였어요. 아마 해당되는 것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것들도 있겠죠. 이 중에서 제가 진짜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풀 때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걸 모두 다 쏟아낼 만큼 집중을 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보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전 영역 학습법, 일단 시기부터 알려드리자면 개념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 개념은 3월이나 학기 초, 3학년 학기 초까지 어느 정도 좀 다 돼 있으면 좋은데 지금 이제 4월이죠. 이제 4월 중순인데 내가 아직 개념이 안 됐어. 괜찮아요. 왜냐면 이 개념은 지금 공부하고 땡 할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수능 그날까지 하는 공부입니다. 문제를 풀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이니까 쭉 하는 거니까 지금 개념 다 못 들었다고 해서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이거요. 기출 분석, 출제 패턴 파악하는 거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념 공부 아직 덜 됐는데 문제부터 간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운 문제 버리는 꼴밖에 안 됩니다. 문제를 푸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지금 공부한 걸 얼마나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잖아요.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까운 문제들을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막 풀면 암기하는 그런 습관밖에 안 생기거든요.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가 확실하게 한 가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내가 개념을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조금 남들보다 늦게 기출문제나 수능 특강을 들어가더라도 그 문제 나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 너무 급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전 대비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모의고사 그 수능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단계별 학습 전략 말씀드렸고요. 이제 시기적으로 요렇게 진행이 되면 좋다라는 거고 저렇게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 중에 제가 그래도 좀 강조하고 싶은 때는 바로 저 때예요. 3월부터 6월입니다. 이유는 이제 수시철이 되면 7월부터 9월을 생각해 보면 친구들이 되게 바람이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추천서나 이런 거 해가지고 자기소개서를 막 쓰면서 아직 자기소개서밖에 안 썼는데 마치 그 학교에서 나를 뽑아준 것 같이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간 열심히 해왔던 게 되게 물거품이 되는 그런 친구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6월 모평 전까지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나중에 수시 쓸 때도 열심히 지금처럼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실 거고 물론 여기 영조 친구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돼요. 이게 분위기라는 것에 휩쓸려가지고 7월부터 9월을 그렇게 내가 생각한 것처럼 온전히 공부에 집중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부터 6월까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7월부터 9월, 10월부터 수능까지는 이제 파이널이죠. 실전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과학탐구 강사로서 과학탐구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공부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려고 저 칸을 좀 띄워왔어요. 우리는 국어, 수학, 영어가 과탐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물론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 표준 점수를 보면 한번 볼래요? 국어가 133점, 그 다음에 수학이 114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영어는 절대평가로 전환이 됐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과탐 한번 볼까요? 내가 선택한 과탐 두 과목 64랑 62점이라고 하는 표준 점수를 합치면 결국에 국어 혹은 수학이랑 맞먹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탐구 영역이 중요해졌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드리자면 과탐은 정말 내가 시간을 들인 만큼 성적이 오르는 그런 과목이라는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 죽어라 하고 했지만 내가 원하는 등급이 안 나올 때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과탐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을 가장 배신을 안 하는 과목이 바로 과학탐구라는 거. 여러분들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정말 좋은 등급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럼 탐구 과목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빨리 내가 좋아하는 거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가 잘하는 거랑 좋아하는 게 일치하면 진짜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수 있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내가 잘하는 거 하세요. 잘하는 거 하고 나서 대학교 가서 내가 좋아하는 거 복수 전공하시면 되니까 내가 시험 봐서 잘 되는 그런 과목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모의평가를 보고 나서 나 이 과목이 아닌가 봐 라고 하면서 다른 과목으로 이렇게 갈아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안하지만 그 친구들 성공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내가 공부에 투자한 절대적인 시간은 아무리 내가 천재여도 그걸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과목을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일단 그걸로 쭉 밀고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탐구 과목의 중요성은 제가 말씀드렸죠. 탐구로 최저 등급 맞춰서 수시 간 친구들 굉장히 우리 학교, 저희 학교도 많고요. 여러분들 나머지 꿀팁 2나 3를 보시면 여기는 과탐 영역을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사회탐구 영역이랑도 관련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과학탐구 이렇게 공부하면 되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사실은 조금 달라요. 엄밀히 말하면 좀 공부법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공통점은 있습니다. 자료를 얼마나 내가 잘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느냐, 그거를 잘하는 친구가 과탐을 잘해요. 그걸 잘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개념 있죠? 그 개념은 그냥 개념이 아니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연계교재에 가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단계를 이제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게 됐구나 라고 연습을 하시는 거고,
기출 문제로 이제 평가원의 패턴을 파악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의고사 30분 내에 풀어보는 연습을 하시면 시간 대비 정말 효율이 가장 좋은 과목 과탐이 될 것입니다. 과탐에서 꼭 좋은 성적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뭐 과학탐구 영역 얘기했고, 과탐에 대해서 좀 나도 아직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다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EBSI 사이트에 이제 특강, 공부법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선택 과목 가이드가 있어요. 그걸 좀 보시면서 내가 이 과목을 선택해야겠다라는 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면 커리큘럼이 1, 2, 3학년 쭉 있습니다. 너무 많죠. 저거를 다 들으라는 게 아니고 왼쪽에 보면 뭐 상위권, 뭐 필수 커리큘럼, 중위권, 하위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객관적으로 내가 한 어느 정도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파악을 하시고 지금 이 단계에서는 내가 지금 저걸 들어야겠다. 뭐 약점 공략 같은 것들 이걸 들어서 좀 스킬을 익혀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대비 강좌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고3들은 저 맨 위에 있는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이 가장 지금 중간고사를 대비하기에 좋은 강의가 될 것입니다. 올라와 있는 강의들 좀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겠고, 나머지 학교 시험 3주 완성이라든지 중간기말 예상 모의고사는 특히 이제 고2 학생들 만약 있다면 아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수능 대비 강좌 중에 제일 중요한 것만 제가 넣었습니다. 바로 수능 개념입니다. 수능 특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수능 특강 막 달려들 필요 없이 수능 개념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 안에 선생님들의 노하우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생님들 만나잖아요. EBS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공을 들이고 고민을 하고 많은 것을 막 전달해주고 싶어서 안 달라 있는 그런 강의가 바로 수능 개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얻어갈 게 많은 강의라는 뜻이죠. 수능 개념부터 듣고 나서 연계 강의로 들어오셔도 절대 늦지 않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탐구 선택 가이드 들으시면서 아직 내가 확신이 안 섰다면 확신을 가지시면 되겠고요. 공부법 Q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내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수능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시가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수시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서 얻으려고 하면 생각보다 좀 많지 않고 많더라도 돈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저 고3 때 저도 수시 대비할 때 저 되게 고액의 과외를 했고 되게 비싼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지금 EBSI 사이트를 내가 그때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때도 이렇게 잘 양질의 내용들이 많았더라면 저는 그 고가의 학원을 다니지 않았을 겁니다. 각각의 자기한테 해당하는 거, 학생부 전형이라든지 뭐 특목대 가는 그 전형이라든지 각각의 전형에 맞춰서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이트 들어오시면 꼭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또래 친구들이 뭐가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 서로 힘이 될 수 있는지 같이 공감하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듀나 공감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기서 내 또래 친구들은 지금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나랑 같은 고민이 있다면 얘는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시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면 좋겠고, 내가 지금 너무 공부에 지쳤다, 너무 나태해진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추천드리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저 세 번째, 꿈 장학생 멘토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꿈장학생 시상식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 갔다 왔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잠을 줄여가면서 준비한 EBS에 탑재되어 있는 강의들, 저는 잠을 조금 줄여서 준비한 건데 이 어려운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밤을 새워서 그 강의를 듣고 자기만의 언어로 공부하고 공부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목표를 이뤘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르치는 교사로서도 깨달음이 많았고요. 여러분들 내가 학생이라면 우리 친구들도 쟤네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많이 힘을 얻고 긍정의 어떤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짧아요. 그 영상들 찾아보시면 훨씬 더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EBS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선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내 정보를 입력하는 게 있는데 내가 지금 한 몇 등급 정도 되는지 그거 쓸 때 좀 올려서 쓰고 싶긴 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객관적으로 내가 몇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딱 쓰면 나한테 필요한 강좌가 이렇게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뜹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나 이거 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페이지 바로 가기가 있어요. 제 강의에 제가 이제 넣었는데 선생님이 어떠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커리큘럼대로 쭉 따라가면은 그 흐름이 진짜 자기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각각의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 찾아서 찾아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겁니다. 수강 후기에 본인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EBS 대입 상담실 정말 많이 활용하게 될걸요. 저희 학교에서도 고3 담임 선생님들이 이거 되게 많이 활용을 하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하기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나는 저 대학을 가고 싶은데 사실 내 점수가 그게 안 돼요. 그럼 담임 선생님은 되게 뼈 때리는 말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좀 기분 상하잖아요. 내가 궁금한 거 대입 상담실에 문의하시면 18시간 이내에 답변이 돌아옵니다. 자기가 궁금했던 거 또 학부모님들도 이용해 주시면 좋겠죠. 거기서 도움 받으시고 우리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1부 그다음에 두 번째 2부 순서 모두 다 이제 EBS I 사이트에 탑재가 돼요. 2주 안에 탑재가 될 텐데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 다시 돌려보기도 하시고 다른 이씨 설명회에서는 어떠한 강사분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셨는지도 한번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입시 설명회 다시 보기에서도 다시 만났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제가 공부법이랑 EBSI 사이트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무료라고 해서 뭐 아무렇게나 하시는 거 절대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도움이 되고자 진짜 피땀 흘려 열심히 준비한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들으면서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책에서 본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 한 4월 학평 봤잖아요. 그거 못 봤다고도 실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긴 호흡으로 꾸준히 가는 사람이 결국엔 큰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우리 수능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우리 장거리 레이스 하고 있는 거니까 지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긴 호흡으로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만큼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 좋은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좋은 강의로 항상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고 기도할 테니까요. 끝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주원이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